오늘은 ETF 트렌드 2020의 저자이시고 서강대 교수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네요. 예.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84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와서 뭐 3분기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8월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지금부터 시작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지표가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뭐 전일 유럽 주가가 거의 3, 4%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도 2% 이상 떨어졌고 전 세계 주가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거기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 시장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가격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어떤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유럽도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갔고요. 특히 유럽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2분기 성적이 더 나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유럽 통합 재정주권 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유럽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오른 데에 대한 뭐 반작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 계속 이야기하시겠지만은 뭐 세계 주가가 3월 급락했다가 4월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 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이제 오늘로써 이게 좀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어떤 좀 지지부진한 아니면 하락의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이제 조정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뭐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뭐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거기다 M2 유동성까지 포함하더라도 지난 말 8월 말 현재 한 24% 정도 가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었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시작이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조정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간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간 조정도 있고요. 지금 나스닥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500도 최근에 뭐 8%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2,9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뭐 그렇게 미국 주식처럼 그렇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적은데요. 아마 우리 주가도 뭐 앞으로 5 내지 10% 이런 조정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조정의 폭이. 예. 뭐 3월 달에는 사실 예상되지 못했던 충격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3월 조정에 비해서는 이번 조정은 큰 조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조정은 사실 단기에 급락해 버렸거든요. 또 급등하니까 대응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은 제가 뭐 지금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8월 초에 코스피가 2,458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정점으로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서 좀 반등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한 달 정도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현명한 건가요? 이걸 그냥 뭐 조마조마하지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뭐 내년 초 가면은 우리 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2018년 1월 달에 2,600이 좀 넘어가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이번 상승 국면이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국면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주식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신용잔고가 17조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사신 분들은 조금 견디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 이게 이 종합주가 지수로 예. 한 5에서 10%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10%뭐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개별주에서는 그 영향이 그렇죠. 커지나요? 저는 개별 이 종목 보면은 굉장히 크죠.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5 내지 10% 떨어진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별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를 그렇게 받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고 거의 시가총액 한 30% 차지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안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은 사실 제 주변의 사람들 7월까지는 돈 벌다가 8월 들어서는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올랐던 거 언택, 뭐 관련주 이런 것들도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이미 그 10% 이상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고점에서. 예.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종합주가 지수에서 큰 비중이니까 예, 예. 삼성전자가 흔들리지 않음에도 10%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주식은 그 곱절 뭐 예, 이게, 그렇죠. 이게 되겠네요. 예, 예. 아, 저는 왜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뭐 10% 정도 조정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예. 뭐 10% 정도 뭐 그냥 간단히 참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참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 샀다는 분들은 이게 주가가 어떤 종목은 20%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개별 돈을 종목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저는 상승 국면에서 크게 보면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그 신용 잔고 쓴 17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평소보다 어느 정도나 많은 양인가요? 이게? 그 이제 시장 규모도 커졌지만 절대치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죠. 아. 예. 과거에 별로 그 10조 이하였었고요. 특히 아마 그 3월 달에는 뭐 5, 6조 정도 제 기억이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차이가 지금 엄청 예, 늘어났네요.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조정장에서는 그런 게 더 큰 어떤 그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예. 조정의 폭을 키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기간이. 그러니까 증권에서 돈을 그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거든요. 산 주식을 담보로. 네. 근데 그 신용 주가가 떨어져 신용 융자 비율이 몇 % 이하로 되면은 그거를 팔게끔 돼 있어요.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하지. 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셨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싸게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이때가 주식을 지금 들고 있지 않은 분이거나 아니면 뭐 있어도 현금 보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 빌려서 뭐 주식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냥 조금 저 여유 자금 있을 때 뭐 은행에 지금 돈을 맡겨놓으셨다면은 그 돈 가지고 이런 기회에 또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라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디에 그 좀 뭐랄까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까지는 뭐 언택에 집중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점 논란도 있었고요. 어느 섹터가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코로나가 지금 2차 확산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세계 주가가 급락한 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다시 둔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 이런 것이 지속되니까 저는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비대면 사회로 간다. 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살아라.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언택트 관련주라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뭐 보통 종목별로 1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라고 그러는데요. 오를 때 그런 종목이 다시 오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각종 에너지를 그 전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좀 모색되고 있지만 그게 전기차하고 2차 전지거든요. 네. 특히 저 최근에 LG화학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저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이런 주식들이 다시 그 상승을 주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에서 그 뉴딜 펀드니 뭐니 하면서 뉴딜 지수도 만든다 그러고 예. 이런 뉴딜에 관한 것도 이제 사실 그쪽 신재생에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거죠. 네. 정부가 일부 투자 자금을 대고 나머지 일부 우리 저 국민 자금도 그리 모아가지고 투자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예, 그쪽 산업이 성장하고 그쪽 주식도 오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릴지, 근데 정부가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언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는 텍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근데 지금 교수님은 다시 2차 팬데믹 때문에 다시 언택이 예. 부각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추세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택 뭐 이런 거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다른 종목보다 좀 못 올랐고 지금 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매수할 만한 종목이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예. 그렇게 많이 매수를 안 한다 이런 예.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그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한국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이죠. 예, 특히 우리나라 그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와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일평균 수출이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그 9월 20일까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은 규모로는 19억 1천만 달러로 그동안 16억 17억 달러 유지하다가 19억 달러 좀 넘어섰는데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0%거든요. 9월에 원래 일평균 수출, 뭐 추석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은 높은 달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됐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저는 일평균 수출 이런 걸 많이 보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금 안 사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그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이건 글로벌 상황인가요? 예.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한국 주식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금의 흐름이? 주로 안전자산인 채권형 쪽으로, 아. 예, 그쪽으로. 그런 현상은 어떤 것을 예측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올랐다, 변동성이 심할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그 연기금들이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절할 때 기간마다 다르지만 채권 60, 그 다음에 주식 40, 이런 정도로 크게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3월에는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 비중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40%에서 35%, 20% 줄어들었죠. 아, 가격이 줄어드니까 총액이, 가격이 시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 사는 거죠. 주식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기금도 3월 달에 주식을 엄청 4월 달에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팔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주식 비중이 일정 비율 거기다 정해놨는데 그 상한선을 주식 비중이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팔고 있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 비중. 근데 문제는 그런 연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한 번에 다 사놔버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싹 사고.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연기금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지면 주식 비중 더 사가지고 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그 비율, 예. 그걸 이제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계속 그걸 이제 맞춰나간다는 거죠. 그 비율을 다 정해놨어요. 채권 얼마, 주식은 얼마,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얼마, 그 비중 정해놓고 상하 몇 퍼센트 정도까지 그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고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4월 달에는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고 지금은 올라버렸으니까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국내 기관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이 그 3, 4월 달에 주식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요 며칠 새 뭐 계속 좀 흔들려 왔죠. 하락하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장기, 단기로 미국 시장도 나눠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상승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개야 산책 나온 주인에 비교하는데 지금 개가 너무 앞서가니까 주인한테 좀
뒷걸음질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것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뭐 하루에 5%, 9월 2일 날은 하루에 5%도 떨어졌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이 제일 먼저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주식도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나치게 경기에 앞서갔던 주식들이 지금 경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과정이다.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좀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정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모든 경제 지표에서 미국 주가가 너무 앞서갔거든요. 다른 그 나라보다. 폭이 많이 올랐죠. 예, 폭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미국 주가 조정폭은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와 니콜라라는 그 신재생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쪽인데,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사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막 기술주들이 이 계기로 다시 뭔가 시장에서 현실의 감각을 가지면서 기술주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다시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니콜라는 제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CEO가 사임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기술주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도 적용될 것이다. 테슬라가 저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스페이스 X인가요? 그런 기술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터리도 자기들이 뭐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주가는 좀 가대평가됐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학게임이라고 뭐 테슬라 주식도 많이 후기에 샀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전문가들 이야기 보니까 내년에 전기 자동차가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접목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각 자동차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저는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 투자하는 때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기 자동차들도 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의 긍정적이신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로 보면 안 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쉽게 현대차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1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자율주행 데이터. 이게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리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차는 저는 뭐 자동차만 만드는 구글이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글이요? 구글. 구글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계속 실험하는데, 실험하는데 뭐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뒤에서 버스가 받아가지고 사고 한 번 났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해도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폭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건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냥 폭으로 갈까요? 우리 주가 앞서 제가 한 달 정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주가나 세계 주가 다 같이 방향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S&P, 미국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최근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0.9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단지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이 10% 하락받고 또 그 조정을 보이는데, 이 하락폭이 미국 주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더 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의 뭐 좀 깊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물론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저는 S&P 500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분석 평가하면 24% 정도 가대평가 고점 대비. 예. 그런데 이미 S&P가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0% 정도는 그 이상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그거로 평가하면 S&P 500이 한 2,90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보통 이제까지 S&P 500이나 그 나스닥을 이끌고 왔던 것들이 사실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판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또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비중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괴리감, 이 상관관계를 개별 종목과의. 그런 황 주식들이 사실 지금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도 어떤 때는 하루에 20%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위험한 데인 줄을 몰랐어요.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떨어진 주식들이 다시 오르기는 오를 텐데 아마 이번 충격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다는 주식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저는 앞으로 나스닥 상승 속도도 굉장히 좀 경사가 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3월에서 8월 달까지 올라갔던 그런 급경사는 앞으로 좀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3월 이후의 반등 시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좀 강하게 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건 좀 힘들게 보이는 그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3월에 1460까지인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저 2400이 뭐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은 정말 보기 힘든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좀 4월에서 일부가 주식 투자 신규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 보고 미래 주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승률은요, 명목 GDP 성장률 플러스 1 내지 2예요. 1 내지 2%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명목 GDP가 10% 성장하고 2000년 이후로는 6% 성장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5년은 명목 GDP 성장이 3 내지 4%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4 내지 5%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최근 장은 참 보기 드문 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고 지금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접근하면 저는 크게 실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린 것은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목표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0.78% 저축성이고 금리 그것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주식에서 4 내지 5% 수익을 냈다면 그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실제로 떨어지고요.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30% 아니면 2배 더블은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저도 뭐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지켜보고 실제로 주식시장 근처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주식에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처음에 성공했다고 자만심을 갖고 그런 심정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그 뒤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주식시장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 3, 4월 그 많이 폭락했을 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들이 차 있어가지고 이게 그 초보분들이 수익을 낸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보면요.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코스피가 2077입니다. 10년 동안 2080 정도에서 상하 200포인트 왔다 갔다 조정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잘하면 그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대 수익률은 분명히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건 뭐 15% 정도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지난 3월처럼 아주 그런 급격한 어떤 폭락장,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 가지고 좀 상당히 타격을
예,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타격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그 기대에 의해서 기업 실적에 비해서 기대에 많이 올랐던 점. 아, 상승률이 높았던 예, 기업들. 일부 그 중소형주도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 그런 주식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뭐 기대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 기업들이 수익이 뭐 작년에는 좋기는 좋아요. 예, 그렇더라도 그 기업 수익에 비해서 괴리가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좀 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집니다. 거의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덜 떨어지냐. 근데 삼성전자가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네, 많이 떨어졌고 계좌를 보면은 큰 폭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의 끝이 가면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여기도 언택이라고 해서 네.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그 주들이 다시 그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다시 주저주로 나서기는 나설 텐데요. 저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네. 예. 요번에 그 연준 FOMC 이후에 사실 이 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 조정이 시작된 게 이제 파월 의장에게서 뭔가 강력한 시장의 친화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뭐 기대보다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예.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가 평균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가가 그동안 2% 밑에 있었으니까 2% 이상으로 얼마 동안 올라가도 예,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근데 물가가 몇 %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거를 참냐. 뭐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연준의 목표는 예,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지만요. 금융 시스템이 그거의 선제 조건이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물가, 고용에 관계없이 금리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자산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3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군요. 예,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 된다. 아, 그러니까 만약 진짜 물가가 그 이상 많이 오르거나 예. 뭔가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근데 뭐 2012년부터 물가 목표를 2%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올 7월까지 1.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2%좀 넘더라도 금리 인상 참겠다 그러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물가가 4 내지 5% 오르면은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 연준이 그 회의할 때 그 점도표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네. 앞으로 그 17명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 그 점을 찍게 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상황이 변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소위 이거 미 통화 정책은 데이터 디펜던트다.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현재의 상황인 거고 예.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 거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 FOMC 회의가 그 11월 대선 마지막 그 이전에 마지막이잖아요. 예.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11월. 그 대선 지나고 나서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경제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선물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는 다 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고요.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놓을 걸 다 내놨죠. 3월 달에 긴급 FOMC 2번 열어가지고 금리 0%까지 내렸고, 그다음 3월에서 6월 달이 3조 달러 연준 자산을 풀었거든요. 네. 뭐 연준은 할 만큼 다 한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제 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재정 쪽에서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7월로 미 재정 정책 효과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 새로운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한테 떠넘긴 겁니다. 재정을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그게 재정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결국은 되겠죠. 경제가 더 어려워져야지 서로 양보를 합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정도는 아마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좀 더 예, 아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폭락하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다른 경제 지표는 회복됐는데요. 소비 심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주가하고 이 소비 심리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는 8월까지 많이 올랐는데 소비 심리는 정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 1월에서 7월까지 미국 가계 저축률이 17.7%예요. 네.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미국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미국 GDP 소비가 차지하는 70%인데 소비가 안 되면 아마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급락했기 때문에 3분기는 반등할 때는 4분기는 다시 꺾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주가가 미리서 그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제 경기가 꺾이면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정책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겨야지만 합의가 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예, 위험한 일들이 발생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하원 증언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트럼프를 위한 선물이 여기서 슬쩍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분이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뭐 그런 선물은 안 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당 편 아닌가요? 뭐 현재? 트럼프가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뭐 편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중앙은행은 비교적 다른 중앙은행보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사하고 미 의회도 그게 관심일 겁니다. 그 의회도 좀 이야기하고요. 예,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뭐 트럼프의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좀 이렇게 희석시켜야겠네요. 예, 저는 뭐 중앙은행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증시는 지금 비교적 낙폭이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사실 코로나를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한 나라가 물론 숨은 통계도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문명, 사회 변화가 있는데요. 예, 미국 가면은 자유의 애신상이라는 거 있죠. 미국은 상징하는 게 자유, 예술상, 그렇죠. 자유고요.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거는 안전이거든요. 뭐 코로나로 자유와 안전의 충돌인데 자유를 강조한 미국보다는 안전을 강조한 중국이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회적 변화가 중국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세계 경제 대국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도 마이너스 4% 한다고 그러고 유럽 마이너스 5%, 일본도 마이너스 5%인데요. 근데 중국은 지금 IMF가 전망하기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거든요. 내년은 뭐 8% 이상 전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2분기 중국이가 3% 넘는 전년 동기 성장률이 했습니다만 2분기에 경제 성장이 플러스 나온 나라는 거의 드물어요. 중국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뭐 7월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동향이 나왔는데 뭐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소비도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뭐 세계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선진국 주가가 작년 말 수준이에요. 지난 주말까지.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한 1% 상승했는데 중국 주가는 9% 상승했거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코스피, 예, 중국 주가인데요.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가끔 정부에서 OECD 중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그 폭이 가장 적다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걸 중국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2009년 우리 마이너스 성장 안 했거든.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예. 예. 예, 그때 중국이란 큰 우리 수출 대상국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올해 미국 나스닥을 제외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가 중국 주가고 우리 주가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펀더멘털 자체가 코로나 쪽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안전하다 보니 예, 예.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의 수치가 보이는 걸로 이해를 예,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사실 그 중국 쪽으로 많은 그 달러 자금들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이거의 현상은 일시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서양 자금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끔 보면은 미국 대표가 상무장관이 아니라 문호신 재무장관이에요. 그분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거죠. 사실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요. 작년까지 미국과 계획해서 5조 한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오자는 거죠. 금융으로 찾아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은행업 개방했죠. 올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 다 개방해버렸어요. 금융시장 개방하니까 미국계, 유럽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계속 중국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금융회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금융으로 중국보다는 금융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미국계,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중국으로는 자금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많이 줄어들겠죠. 왜 줄을까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들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을 덜 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못 만드는 좋은 제품은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3%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대신 경상수지 쪽에서는 돈이 덜 들어오지만 금융개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저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교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그 중국이 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리스크적인 우리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도 뭔가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금융으로. 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 타이밍,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가 이제 예. 결국 우리에겐 기회니까 예. 그게 언제일까? 이게 저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근데 저희는 좀 극적인 어떤 아주 변동성이 큰 리스크를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주가가 한때 6,000도 넘었는데 1,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00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좀 중국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중국이 실물 경제는 4 내지 5% 성장률을 많이 둔화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유럽계 금융회사 중국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돈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도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언제 들어가느냐 그 시기는 사실 제가 올 하반기부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계속 조금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한 4, 5년 되다 보면서 4, 5년 되다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그 정말 우리가
이건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죠. 어떤 급격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예.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꾸준히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냥 이런 개념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국 주가가 앞으로 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폭 조정을 받았기 조정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회복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저는 내년 앞으로 4년 정도 보면은 세계에서 주가 지수 상승률이 제일 높을 때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뭐 나스닥 빼고 우리하고 중국 주가 상승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추세가 이미 저는 시작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코창관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도 이 내수주보다는 기술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뭐 중국이 미국하고 기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에 엄청난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천 뭐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 있는데요. 예, 저도 그 ETF를 사가지고 한 변동성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승률은 훨씬 높아요. 아, 네. 근데 그런 주식을 샀을 때는 좀 우리가 불안하니까 예, 그런 주식 비중보다는 그냥 중국 각 업종에서 1등 기업 중심으로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랩 펀드, 그 다음에 ETF 이런 거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뭐 다 이해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큰일인 거예요. 중국에 투자한다는 게 일단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의별 우리 댓글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이 중국에 투자할 때 뭐에 좀 조심을 해야 될까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세계 축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큰 흐름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 책을 내면서 장마다 책 쓸 때마다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책은 6장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기 회원 가입하니까 그냥 공짜로 메일 보내주던데요. 네. 그런 분 글을 한번 읽으면서 세계의 큰 흐름을 아시라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은 이미 비중이 축소되고요. 중국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네덜란드, 스페인이 세계 경제 금융시장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영국이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좀 커지다가 꺼졌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정보가 왜 그런 분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뉴스에는 중국은 이미 망하고 있는 거거든. 예.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중국의 모든 지방은행들은 다 망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가망성이 없는데 예. 세상 물정, 국제 정세를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예.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경제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머리,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새머리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다르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합리적인 이론 데이터 가지고 전망하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한쪽만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그런 레이 달리오 같은 그런 분들의 정말 저는 헤지펀드 CEO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 처음 봤어요. 아, 레이 달리오. 예. 그런 분들도 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양쪽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2000년 9.11 때문에 증권시장이 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9.11 테러 때 미리서 주가가 폭락한다는 걸 전망을 했었어요. 9.11 네. 테러가 터질 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9.11 테러가 터지고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제 모델이 그 연말에 급등한 거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9.11 테러 터졌을 때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했거든요.
근데 뭐 공영방송 기자가 가지고 주식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냅니다. 뉴욕에서 3,000명 죽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다른 방송 기자가 가지고 자기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데 어떤 전문가도 코멘트를 좋게 안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게 코멘트 해줬더니 그 기자가 제 코멘트를 그날 오후에 그 방송에서 한 번 내보낼 생각인데 자기가 주장해요. 3번이나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 주가가 올랐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방송을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 방송국 기자가 어떤 시각에서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보수적인 신문도 보고 진보적인 신문도 보고 분명히 팩트는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전체 보도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걸도 보고 저걸도 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라.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뭐 그런 뭐 지방정부 부채, 사회주의 문제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은 네이 달리오가 보는 그런 좋은 측면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한번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에 성공한다면 하고 싶다면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죠. 자세가. 예. 정보를 이렇게 좀 균등하게 그리고 올바로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이 각인을 확 찍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영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영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댓글 올라오거든요. 네. 그 막 욕하는 댓글이 보지도 않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주관적인 그 생각이 확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하여튼, 돈 벌고 싶으시다면 하여튼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늘 제 주장을 하지만은 네. 뭐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귀담아 듣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나중에 존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보셔야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달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은요. 사실 달러가 장기적 하향 추세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또 그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잠깐 반등을 보이는 듯 하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지금 정도에서는 뭔가 좀 바닥을 찍은 걸로 하고 좀 반등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미끄러질까요? 달러 가치가 이제 뭐 달러 지수라고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뭐 3월 달에 103까지 갔다가 최근에 9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93.5 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많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좀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 5년은 달러 가치 하락 추세다.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고요. 특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25%였는데요. 뭐 최근에 IMF도 전망했지만 2022년까지는 미국 비중 계속 축소해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큰 흐름 보면은 달러 가치가 그동안 2번 큰 하락 국면이 있었습니다.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하락이 됐었고 지금 저는 추세로 보면 3차 달러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멀리 보면은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현상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나 연준의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한 그들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뭐 조치라는 게 말로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말은 경제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요. 예,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환율에 더 영향을 주거든요. 예, 사실 뭐 우리 경제 안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0년 국채수익이 1.6%, 소비자 물가 0.4%, 우리 실질금리 1.2% 10년 국채로 하는데. 네.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 1.5% 안팎, 10년 국채수익 0.7.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좀 인상하더라도 미국의 실질금리는 많이 안 오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달러 약세 추세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럽이 그 재정 그 어떤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였나요? 그 네. 뭔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유로 국채를 발행하는 네, 거죠. 유로 국채. 그게 합의가 되면서 재정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예. 그 유로화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유럽의 경제는 지금 정말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상황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달러의 하락이 이렇게 좀 저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저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다. 세계 경제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비중은 계속 축소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로보다는 중국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일시적으로 1160원 밑으로 떨어진데 여기서 좀 더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아주 멀리 내다보면 4, 5년 후에는 우리가 900원 초반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보면 중국 위안화하고 상관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결제은행 BSI라고 그러죠. 거기서 실질 실환율을 계산해가지고 매월 발표하는데요.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우리나라 원화환율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일본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 유로는 조금 강세, 중국 위안 큰폭 강세, 원화 강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뭐 절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절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나요? 중국이 이제 수출보다는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할 거죠. 소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려면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구조 변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 수출 비중 중국 GDP에서 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같이 위안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 그 인위적인 절하, 위안화의 절하를 통해서 그 환율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 수출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환율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예, 우려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절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강세를 띄우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그동안 수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시계열상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서 중국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내수를 빨리 더 키우게 되는 건가요?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이고 이게 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10,000를 돌파했거든요. $10,000 돌파하면 소비가 그냥 중국이 정책을 어떻게 쓰든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는 투자,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데요. 앞으로 소비가 경제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환율에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갈수록 뭐 말씀하신 대로 9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점점 우리 경제에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달러 약세고 다른 통화는 다 강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원화보다도 유로 가치가 더 올랐고 엔화 가치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단지 미국으로만 수출하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죠. 근데 미국 수출 비중이
2000년에 21%였어요. 예, 그리고 2008년에 한 10%까지 떨어져서 지금 14% 안팎인데 저는 미국 비중 앞으로 계속 축소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중국 비중, 그 다음에 특히 아세안 비중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경쟁력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쌤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돈을 많이 푸느냐. 상대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난 3월, 6월 달에 미국이 3조 달러 풀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이제 한일 전쟁의 본질인데요. 2008년 미국이 위기가 오면서 한 해 동안 돈을 버는 돈을 2배 찍어놨거든요. 네. 미국이 돈 푸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 유로 가치 오르니까 뒤따라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미국이 돈 푸니까 유로 가치, 엔 가치 오르니까 미국 중앙은행도 유럽 중앙은행도 그 돈을 풀 수밖에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스티븐 뭐였죠? 그때 박사. 스티븐 로치. 스티븐 로치 박사 교수. 그분이 그래서 30% 그때 달러 가치가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 이 아베 수상이 물러나게 된 것이 지금 일본의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너무나 지금 난맥이 껴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진짜 뭐 돈을 더 찍어낼 수 없는 그런 뭐 위기 상황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에 대한. 일본 경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2분기 GDP가 급락하다 보니까 올 2분기 일본의 명목 GDP가 1995년 수준입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25년 전 수준이에요.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다가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일본 경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나고 물가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우리가 다른 나라 경제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근데 요새 가끔 언론에 보시면 세계 경제가 일본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돈을 풀어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 경제는 지난 25년 동안 정체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베 수상이 물러나면서 왜 나오는 흥미로운 뉴스는 그 워렌 버핏은 거의 일본에다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아베 수상처럼 아베노믹스 같은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텐데요. 이미 쓸 거는 다 했어요. 정부가 돈 엄청 써가지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일드 커브 컨트롤까지 도입했죠. 이미 대정정책, 통화정책 쓸 만큼 다 썼는데요. 결국은 일본 가계가 지금 돈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 금융자산이 가계 부채보다 2.1배 정도 많은데요. 일본은 4.5배가 많아요. 맞네요. 더블이네, 더블 이상이네요. 그래서 일본 가계가 지난 20년 넘게 디플레에 빠져서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를 안 하고. 근데 제가 경제를 지금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엄청 고령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습게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상속받는 평균 연령이 67세라는 겁니다. 그 67세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을 채권 투자하겠어요?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냥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좀 쓰다가 또 나머지 상속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 사람들이 가게들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일본 경제가
GDP가 95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환율의 가치가 이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부의 저장 수단으로 뭐 레이달리오도 그랬고 뭐 교수님도 여러 차례 반복하셨는데 금을 사야 된다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2000선을 돌파했다가 2000달러선을 돌파했다 지금 뭐 1900대 여기서 지금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금값이 2천 넘을 때는 좀 줄이시라고 파시라고 특히 올 뭐 3분기 4분기에 돈 쓰실 분은 금 다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달러예요. 네. 달러 가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 추세적 하락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 금값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계속 말했지만 유동성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젠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인플레가 한번 올 거거든요. 네. 저는 2023년 무렵이 인플레가 시작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연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안 하고 예.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 또 금 해지 수단이거든요. 네. 예. 그때까지는 저는 금을 계속 보유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온스당 뭐 장중에 1,900달러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던데요. 그냥 서서히 금은 늘려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3차 상승기에 지금 1차 정도. 예, 1차 정도. 예. 이렇게 앞으로 말씀하신 2차, 거죠. 3차가 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락내리락 올라갔다 올락내리락 예, 이러면서 예. 모든 경제 변수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세는 상승하지만은 추세 2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금값도 지금 추세 2로 갔다가 좀 단기적으로는 추세 밑으로 가는 국면이다. 근데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추세 밑에 있을 때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금을 투자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왜 금 현물 거래소인가요? 그 KRX? 예. 예, 거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낫다. 현물을 사는 게 낫다. 국내 ETF, 뭐 미국 ETF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거는 뭐 수수료까지 모든 걸 다 따지고요. 거래 비용까지 따져야 거래 되는데 비용까지.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한 게 그냥 금 ETF거든요. 국내. 예, 국내 ETF.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고. 미국 ETF를 사면은 아마 국내 ETF도 환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 텐데 환율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장 편한 게 저는 국내 ETF가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쉽게 사고 팔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예, 거래량이 크니까. 거래량이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ETF들이 계속 저는 거래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 저- KRX는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서도 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소액 투자로 언제든지 뭐 1g도 살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뭐금 관련 펀드도 꾸준히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변액보험을 들었는데 예, 저는 그동안 금 비중을 조금 높여놨었거든요. 아, 예. 근데 변액보험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아, 변액보험 자체에서. 예, 변액보험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품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양한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투자와 관련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예. 교수님은 일단 금 쪽에다가 일단 베팅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7월까지는 비중이 높았는데 네. 지금은 비중이 전체 자산 중에서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또 많이 좀 오르면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재매입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저 나름대로 모든 경제 변수 예측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금이 나오면 비중 좀 줄였다가 늘렸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수님처럼 그런데 조금 공부하시면 다 뭐 아. 사이클 어느 정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그 모델로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세계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과 경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뭐 교수님 뵐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차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정말 다른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던데. 아유, 우리 교수님도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아닙니다. 분인데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함께 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